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요. 지금까지 간접 고용 형태로 부려먹었던 노동자 8,0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웬일입니까, 삼성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총평은 매우 잘된 일이고요. 이 발표를 가지고 삼성을 욕할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된 결정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이 뭔가 좀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같은 게 조금 내려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해석들을 언론이 한 걸 보면요. 장장 80년 동안 이어졌던 삼성의 문호조 경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간접 고용 노동자 8,0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대목은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넷밖에 없었던 민주노조 중에 가장 강력한 민주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오랫동안 요청을 해왔던 노조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노조하고 합의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것 같지만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냐면요. 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금까지 노조를 유령처럼 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투쟁을 보면 뭘 해달라, 뭐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걸 투쟁한 게 아닙니다. 협의를 하자고요. 협의를. 제발 좀 얼굴 좀 보고 단협이든 임협이든 하자.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노조가 투쟁을 해왔습니다. 예. 엄연히 노동조합이 있는데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받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유지해왔던 80년 동안의 문호조 경영의 민낯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8,000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 이 대목만 해도요. 저한테는 굉장히 뭉클합니다. 정말로요. 예. 노조도 당연히 이번 방침에 대해서 환영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을 읽어보면요.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 고용을 환영합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의미는 삼성그룹 80년 문호조 경영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라고 외친 삼성전자 서비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2018년 4월 17일 오늘 비로소 삼성그룹이 80년간 이어온 초롱성 같았던 문호조 경영을 폐기시켰다라고 승리의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나아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간접 고용 비정규직 투쟁을 계기로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노조와의 문건과 관련해서 피해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벌백계 하여 대한민국에서 노동 3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는 기틀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 역할에 많은 응원과 투쟁에 함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정은 굉장히 잘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건요. 누가 봐도 자발적인 결정은 아닌 거죠. 최근에 검찰이 삼성그룹의 문호조 경영 노조와의를 획책했던 문건을 수천 건 발견을 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말씀드렸듯이 거의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용 상고심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허겁지겁 이 일을 한 겁니다. 그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결정이긴 해요. 좋은 결정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저는 8,000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넘어오게 된 건 우리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진짜 이 싸움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동지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정말 잘 싸워오셨고요.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재벌들의 지배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또 한 걸음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삼성이 백기를 든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꼬리를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검찰 수사를 좀 줄여보고 저게 이재용한테까지 튀면 진짜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말고 있는 건데 예. 좀 가짜는 마음이 들기는 해도 뭐 결과 자체는 좋은 결과였으니까요. 하여튼 뭐 결과에는 기쁘면서도 쟤네들의 그 속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직접 고용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집에서 삼성의 가전제품을 샀는데 에어컨이나 TV를 샀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 서비스를 부르잖아요. 예. 이걸 담당하는 곳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수리 노동자분이 집에 오셔서 가전제품을 고쳐주시죠.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삼성전자 서비스는 삼성의 계열사겠죠. 그런데 왜 삼성전자에서 이 일을 직접 하지 않냐면 이런 수리 서비스 노동자분들을 삼성은 본사 노동자로 대해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수리 노동자들을 처음에 몰아넣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상위 노동자들이, 자회사에는 하위 노동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계층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리하러 오시는 그 기사분들은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냐? 심지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삼성전자 본사 노동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자도 아닙니다. 벌써 웃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소속이냐? 삼성전자 서비스와 협력을 하는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굳은 일을 시킬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를 세우고 여기서도 안 그치고 이 자회사가 또 각 지역별로 이 위험한 수리 업무를 맡길 제3의 협력회사를 고용을 해버린 겁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이런 삼중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부터 벌써 기가 막힌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삼성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잘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누구한테 불만을 털어놓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불만을 가질 겁니다. 삼성전자에 항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전화를 한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자회사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항의 전화를 받은 삼성전자 서비스는 누구를 조지겠습니까? 삼성전자 본사를 조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기사분들을 직접 조집니다. 똑바로 안 해? 네가 수리를 엉망으로 해서 우리가 욕먹잖아. 야, 여기 전화 왔는데 빨리빨리 안 튀어가? 친절하게 안 해? 이렇게 직접 이 기사분들을 통제를 해요. 삼성전자 서비스가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해되시면 이 질문이 단박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노동자분들은 어디 소속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에 소속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 노동자들에게 화도 내고 일감도 나눠주고 조지기도 하고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는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심지어 노동자분이 수리를 하다가 돌아가셔도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 우리 회사 일이 아니니까요. 협력업체 일이니까요. 협력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불법 파견이라는 거고요. 위장 도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합법 도급이려면 도급업체 사장이 직접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 사장들은 다 바지 사장이에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108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중 64%에 이르는 69개 업체 사장이 전부 다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다 통제를 해요.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고 맨날 협력업체 경영에 간섭합니다. 진짜 경영 컨설팅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자기들이 실제 지휘를 하는데 법적 책임만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곳 노동자분들이 2013년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눈 뜨고 못 볼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조가 결성되는 날에요.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드디어 제대로 된 민주노조가 생기는구나. 이제 인간 대접받겠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 노조가 처음 생기던 날에요. 예. 그런데 이때부터 삼성의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되죠. 이때도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되는데요.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조에 참여하면 폐업한다고 협박하라. 내근 조합원을 외근으로 돌려라.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라. 법정 공휴일인데도 휴가원 안 내고 오시면 결근 처리하라. 뭐 이런 악랄한 지침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식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그냥 쌩을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장에 안 나와요, 아예. 이러니까 조합원들이 결사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분회장들이 삼성 측에 그때 요구를 했던 게 임금 인상해달라, 직접 고용 보장해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성실 교섭하라 이게 요구였습니다. 아, 제발 교섭장에 나오라는 겁니다. 얼굴 좀 보자고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요구를 위해서 수많은 분회장들이, 노조 간부들이 단식을 하고 파업을 하고 철야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제 40대의 제일 큰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당시 34살이셨습니다. 이분이 2014년 5월 17일에 정동지인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염호석 열사의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당하고 그 처참한 일 때문에 너무나 좀 악에 받쳐서 그동안 염호석 열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전에요. 염호석 열사 외에 또 한 분 목숨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2018년 4월 17일 요 날에 저희가 이분의 이름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한 분의 세상을 떠나셨던 노동자 최종범 열사의 이야기를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종범 열사는 염호석 열사보다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31일에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천안의 마을 숲속에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도 그렇지만 최종범 열사도 당시 나이가 32살이셨어요. 너무나 젊고요. 너무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최종범 열사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바로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여러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조가 결성됐을 때 최종범 열사가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밴드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주변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했고요. 11월 9일로 예정됐던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 최종범 열사께서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라고 막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성실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에 따님은 돌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범 열사께서 이 딸을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1년 365일 중에 340일을 일을 하셨답니다. 진짜 일벌레셨대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지회 분들은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최종범 열사도 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동을 하셨고 노조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셨습니다. 가전제품 수리하시는 노동자분들 생계가 진짜 처참합니다. 그 최종범 열사는 다행히 에어컨 수리하시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으셔서 사정이 조금 나으셨대요. 그런데 여름에 한 6월부터 8월까지요. 열몇 시간 하루 뼈 빠지게 일하면 한 300에서 400 정도를 법니다. 근데 이 정도 들으면 와, 뭐 돈 적게 버는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건 최종범 열사께서 에어컨 수리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5월까지 대부분의 계절에는 에어컨 수리가 없어요.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 비수기 때 최종범 열사가 평균 벌었던 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름에는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하셨던 거죠. 자정에도 고객 연락이 왔으면 달려가셨다고 해요. 토요일에는 뭐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고요. 심지어 따님분이 태어나셨던 날에도 최종범 열사께서는 수리를 몇 건 마치고 겨우 따님 태어나는 걸 보러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신혼살림을 처갓집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결혼한 바로 다음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면 일을 못하니까요. 돈을 못 버니까요. 실제로 최종범 열사께서는 그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돌아가셨는데 그 차 수리비, 핸드폰 통신비 이걸 다 노동자분들이 내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때 이 최종범 열사의 차를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차 백밀러가 청테이프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밀러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제대로 붙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최종범 열사께서 9월에 이제 처음으로 노조 교육에 참가해서 우리나라에 노동 3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열사께서 그때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답니다. 근데 그때 교육장에서 최종범 열사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오늘 전태일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우리도 노조 깃발 이제 올렸으니까요. 이제 열심히 전태일 열사처럼 투쟁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노조가 생긴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종범 열사께서 냉장고를 점검을 하러 어느 고객분 집에 가셨는데 대화를 하시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진상 고객들 가끔 있잖아요. 어디 삼성전자 기사 따위가 고객이랑 말하는데 허리에 손을 올리냐고 막 깽판을 놓은 겁니다. 이 고객이요. 어떤 미친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진짜로요. 그 수리해 주시는 노동자분들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지언정 진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이런 진상 고객들의 특징이 거기서 안 끝나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난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난동을 받으니까 협력업체를 또 깼겠죠. 그러니까 협력업체 사장이 최종범 열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 새끼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가 차라리 고객을 칼로 찔러 죽여버린든지 하지 왜 우리 차장이 가서 거기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냐, 이 개새끼야. 같이 죽든지 네가 죽어버리든지 칼로 찢어서 갈기질기 찢어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최종범 열사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벌어진 문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파견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는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박근혜 때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종범 열사를 삼성전자 서비스가 관리하고 간접 고용으로 놓는 걸 합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그냥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 면죄부가 딱 주어지자마자요. 최근에 이제 발견된 노조 파괴 문건에 나오는 그 악랄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그 수리 노동자분들에게 제일 힘든 일은 지역을 막 쪼개가지고 교묘하게 노조원들에게 일감을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때부터는 최종범 열사가 일을 거의 손에 못 쥐었다고 해요. 삼성이 일감을 일부러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파악하기로는 회사가 95명의 노동자를 감시했는데 이 중에 85명이 노조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놓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 거죠. 최종범 열사께서도 이때 85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최종범 열사의 생활고가 진짜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요. 최종범 열사께서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1년에 340일을 일하시는 분인데 무단 결근이라는 걸 처음 해보셨다는 거죠. 걱정이 된 동료들이 밤에 찾아갔더니 막걸리를 한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범 열사께서 그때 노조가 생겼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지켜지겠지. 아, 근데 이 비수기가 시작됐는데 눈 오기 전부터 너무 생활 꾸려가기가 힘들다. 형들도 나도 일감도 없고 이렇게 푸념을 하시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고 10시 19분쯤에 그 동료들하고 함께 쓰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저는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게 동지들께 남겼던 유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5시 30분에 열사께서 어려서부터 잘하셨던 고향집 나무숲 앞 숭룡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염호석 열사께서 그 길을 따라가셨죠. 이 두 분의 동지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용이 그리고 삼성의 무노조 방침 악랄한 노조 탄압이 최종범 열사, 염호석 열사를 죽였습니다. 저는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요. 사람을 죽인 자들이 바로 삼성의 경영자들이고 이재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범 열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4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마침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 노조로 인식을 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늘 이제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저는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뵐 면목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한국 사회가 고개를 들어서 이 두 분을 조금 더 잘 추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곳에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소식을 최종범, 염호석 두 젊은 열사들께서도 정말 기뻐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악마 같은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서 더 잘 싸워야 되는 책무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8,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하늘에 계신 최종범, 염호석 두 젊은 동지들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 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수리하러 가서 삼성을 대신해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 삼성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은 삼성은 이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요. 또 삼성의 제품을 만들며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산업재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재용을 끝까지 감시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특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감시해야 하고 견제해야 되고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